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의료 빅데이터 기반으로 심혈관 중재 시술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한 저는 메디픽셀의 대표이사 송교석입니다. 저희 메디픽셀은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중재 시술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설립이 된 이제 3년 한 4개월 정도 된 회사이고, 현재 15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영어로 이제 CVD라고 하는데, 심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공덕에 있는 서울 창업허브에 있고, 지금 8월 말에 합정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저희 그동안 몇 가지 마일스톤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본적으로 의료 쪽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최고의 병원 중의 두 개인 서울 아산병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과 파트너십 맺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중에 하나인 존슨앤존슨, 그 퀵와이어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우승을 한 바 있고요. 지금까지 시리즈 A를 포함해서 약 17억 정도 펀딩을 받았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저희가 개발한 의료기기들이 상용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제품이 하나씩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40초에 한 명씩 그런 사망하는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의 그런 무서운 질환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심혈관 중재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로는 PCI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손목이라든가 아니면 사타구니 쪽에 조그만 절개를 합니다. 그 절개를 통해 가지고 카테터라는 도구를 우리 심장의 관상동맥 입구까지 갖다 놓고 거기서 조영제를 뿌리게 돼요. 그러면 그 조영제를 통해서 실제로 병변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진단이 끝나는 것이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시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가이드 와이어라는 그런 어떤 철심을 심혈관 내로 집어넣고 협착이 있는 곳에 풍선을 집어넣어서 풍선으로 그 협착 부위를 넓혀주고, 그리고 거기에 스텐트라는 철망을 심어놓고 나오는, 그렇게 함으로써 좁아진 혈관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중재시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최소 침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개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절개를 통해 가지고 몸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 침습이라고 하고, 진단과 치료 그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어떤 시술 도구의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각이죠. 우리가 비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심혈관을 들여다볼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비전을 위한 그런 시술 도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전이 확보가 되면 실제로 그 병변이 있는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치료를 위한 디바이스들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어쩌면 여전히 여기에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정형화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진단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협착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직경인,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여전히 대략 50에서 80% 정도 협착이 일어난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량화 부분에서 더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3D로 되어 있는 이 심혈관이라는 조직을 기본적으로 2D라는 엑스레이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치 못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선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 시술 도구들을 조작하는,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는 풀어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된 실시간 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진단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시술을 가이드해 줌으로써 좀 더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자동화된 시술 도구 그 제어 로봇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은 물론이고 그 성공률을 높이는 것까지 하겠다라는 게 저희 솔루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그런 기술들을 지난 3년간 개발을 해왔고요. 그 저희 테크 맵을 요약을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반 기술들, 모듈 하나하나들을 다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제품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진단을 하는 그런 진단을 보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우리가 로봇 기반의 중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리 진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요소들 중에는 지도학습,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 지도학습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오른쪽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료 빅데이터와 연관돼서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지도학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때 분류, 그리고 디텍션 하는 거,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들에 굉장히 두루두루 많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도학습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나는 우리가 그야말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의료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 효용의 가치를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데이터가 그냥 많다라는 거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정확하게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레이블링을 한, 여기가 병변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도구를 넣었다라는 다양한 레이블된 데이터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정확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분야가 또 있어요. 이 강화학습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를 실제로 제어하는 거, 그리고 어떤 정합을 하는 그 이종 의료 영상을 정합하는 그런 쪽에 저희는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레이블된 데이터는 필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에이전트가 자신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서 자신을 가르쳐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3년 이상 의료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정확한, 그것도 정말 전문가가 정확하게 레이블링한 그런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런 데이터를 얻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어떤 의료의 파트너를 만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병원 그리고 어떤 선생님과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병원과 이런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R&D 과제들이 굉장히 또 큰 도움이 돼요. 저희가 이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IRB가 열려야 되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데이터를 얻는 것인데, 이런데 이제 R&D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가장 의료 데이터에서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모달리티입니다. 즉 특정 병원에서도 찍는 기계마다 그 의료 영상의 여러 가지 어떤 피처들이 다를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다른 병원과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종 모달리티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이 메디컬 빅데이터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국가, 그리고 다른 인종, 다양한 인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분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부위를 찍더라도 거기에 특성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AI라는 거는 가장 큰 숙제는 어떤 특정 A라는 이그젬플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일반화해서 모든 테스트 셋에서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일반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이냐. 그런 게 여전히 메디컬 빅데이터에서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 쪽에서는 이런 메디컬 빅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치료를 하는 쪽에서는 또 어떨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일단 진단 분야에서 어떤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인허가 절차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저희 제품이에요. 보시면 심혈관의 조형 영상 위에다가 이거를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분석을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기술들을 한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심혈관 조형 영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입니다. 근데 엑스레이가 우리 심장이 뛰잖아요. 심장이 이렇게 뛰거든요. 이 뛰는 심장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가 정지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들이 여러 개가 들어오게 돼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지금 44개의 프레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분석에 가장 용이한 프레임을 골라주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컨트라스트 같은 그런 피처 값들과,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또한 활용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프레임을 골라주는 그런 프레임 서제스천 기능이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어떻게 분할을 해냈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혈관의 협착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거기에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 단계는 혈관의 분할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왼쪽의 것은 있는 그대로의 조형 영상이고, 오른쪽은 세그멘테이션을 한 영상이 되겠는데, 노란색 선으로 라이닝이 거져 있는 것들, 그쪽이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거를 저희는 지도학습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도학습으로 다양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켰고, 이를 통해서 오른쪽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어디가 혈관인지 쉽게 구분이 안 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붉은색 부분은 시술 도구입니다. 카테터가 되겠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혈관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학습시킬 것이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도학습에서 가장 기본이 분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왼쪽에 우리 두 개의 메인 혈관이 있고, 오른쪽에 한 개의 메인 혈관이 있습니다. 오른쪽을 RCA, 왼쪽을 LAD, LCX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그러면 세 개 중에 어떤 클래스에 속할 것이냐라는 거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판별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LCX다라고 판별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주 이제 기본이 되는, 우리가 협착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직경을 다 재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저 첫 부분에서 끝 부분까지 직경을 측정해서 바로바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병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병변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분할을 이루어냈고, 그 분할에서 이 혈관이 만약에 정상이라면 어떤 그 레퍼런스 다이애미터를 가질 것이냐라는 것을 오른쪽에서 이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서의 그 차이를 주황색의 영역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영역이 병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걸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그 숫자들, 그래서 다이어미터 스테노시스 같은 것들을 도출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재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스텐트라는 어떤 철망을 놓음으로써 혈관이 다시금 좁아지지 않게끔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텐트를 추천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변의 크기, 직경, 형태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 영역, 이만큼의 스텐트를 넣어라. 그래서 즉 직경은 이만큼, 그리고 길이는 이만큼의 스텐트를 넣어라 라고 추천해 주는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고요. 내가 관심이 가지는 혈관이 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혈관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양쪽 끝단의 혈관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걸 이제 옮겨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혈관의 영역을 좁혔을 때 거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다시 분석을 해주는 기능이 되겠고, 그리고
병변 부위를 보는 어떤 관점이 선생님들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엔진이 첫 번째 제시했던 거는 가장 왼쪽의 그림처럼 P와 D로 점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병변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이제 어떤 다른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쪽만 병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물론 스텐트의 영역도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버추얼 스텐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병변 영역의 스텐트를 올려진 것들을 길이, 그리고 아예 위치 등을 변경을 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몇 미리의 길이, 그리고 몇 미리의 직경을 가지는 스텐트를 놓을 것인지를 또 판별하게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을 위해서 많은 사용되는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기반한 그런 기술들이 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보틱 중재 시술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어 쪽의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데,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이 중재 시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이제 가이드 와이어라는 어떤 도구를 실제로 병변 위치까지 정확하게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시키는 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강화학습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델링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델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들은 혈관 내에는 굉장히 이제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혈관 내에 집어넣는 그 가이드 와이어라는 것이 철심이긴 하지만 굉장히 가늡니다.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유연해요. 유연하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 끝쪽에서 이 가이드 와이어를 돌려가지고 내가 15도를 돌리고 싶다 해서 이 끝쪽에 팁이 15도가 딱 정확히 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 그리고 사람마다 심혈관의 구조가 다양합니다. 예, 기본 형태는 같지만 그 다양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정형화된 환경에서 이 강화학습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런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몇 가지 논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정형화된 그런 오브젝트들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강화학습을 했던 사례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천을 접거나 이 뭐 빨랫대 같은 데 걸거나 그런 것들,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한 논문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최근으로 가보게 되면 이게 아마 한 3년 전인가요? 그 오픈AI에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우리 이 로봇 손, 그러니까 이 손이 굉장히 자유도가 높거든요. 자유도가 25인가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조작을 하는 게 아직까지도 정복되지 않은 그런 분야예요. 근데 이 로봇 팔을 이용해 가지고 요 앞에 그림에서 보시는 제일 우측에 예를 들어 뭐 O라고 되어 있는 그 핑크색 그 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비춰봐 라고 하면 얘가 손을 움직여 가지고 저 O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그거를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벌써 거의 3년 전이 됐을 거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기술을 더 진보를 시켜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게 작년 10월 논문인데, 결국 우리 루빅스 큐빅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못 맞추는데, 사람도 못 맞추는데, 어쨌거나 이 로봇이 이 손 하나로 이거를 다 이제 맞추는 거를, 솔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어떤 비정형화된 오브젝트들을 조작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강화학습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저희는 이 기술을 이제 의료 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중재 시술을 할 때 선생님들이 이 시술실 안에 들어가서 이 왼쪽에 플로로스코피라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오른쪽에 보는 거와 같이 가이드 와이어를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넣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분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냥 메인 어떤 브랜치로만 계속 이동을 하면 쉬운데, 이 분지들을 따라서 병변이 있는 경우에 그 분지들에 어떻게 와이어를 잘 집어넣을 거냐,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험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재 시술에서 쓰이는 게 왼쪽이라면 저희 실험 환경은 오른쪽이 될 텐데,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손을 저희는 이제 머니플레이터라는 어떤 기계, 로봇이 되겠죠. 이 로봇을 활용을 했고, 선생님들의 머리는 인공지능, 그리고 눈은 카메라, 그리고 환자의 관상동맥은 저희는 이제 2D와 3D 기반의 그런 혈관 모형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술실에서 이게 이루어지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암실을 통해 가지고 조명을 통해 가지고 이 환경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왼쪽이 저희 이제 심장인데, 그 왼쪽에 2개, 오른쪽에 하나 메인 혈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LCA와 RCA를 그대로 구현한 이 혈관, 2D 기반의 혈관 모형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 카테터와 가이드 와이어라는 그런 시술 도구들을 넣게 됐고요. 그래서 암실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암실을 만들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 환경을 저희가 맨 처음에 그 디자인을 했던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게 벌써 뭐 2년이 훨씬 지난 그런 2년 전의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희 이제 암실 내에 들어가 보게 되면 카메라가 왼쪽 하단에 카메라가 있고요. 이 카메라가 2D 혈관 모형을 비추고 있고, 이 안에서 이 가이드 와이어의 움직임을 관찰을 합니다. 그럼 가이드 와이어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제 아산병원의 만든 그 로봇, 머니플레이터가 되겠고, 이 머니플레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AI 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에이전트가 있고, AI 에이전트가 있고, 이것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온 RGB 이미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여 가지고 어떤 의사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로부터 하나의 그 명령값, 전진할 거냐, 후진할 거냐, 회전할 거냐라는 거를 가이드 와이어를 제어하는 로봇에게 전달해 가지고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들이 플로로스코피를 보고 가이드 와이어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에이전트가 RGB 이미지를 보고 가이드 와이어를 조작한다라고 동일하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강화학습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강화학습이라는 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에이전트가 있고, 이 에이전트가 이 환경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에 어떤 액션을 가합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조차도 하나의 액션이 되겠죠. 이 액션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상태값, 그리고 방금 변화된 상태값이 나에게 우호적인 어떤 변화냐, 아니면 적대적인 변화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보상을 주게 돼요. 보상 또는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에이전트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미래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구현했냐? 첫 번째, 저희 신경망이 있고요. 저희 신경망에서 어떤 Q-value라는 최적의, 지금 판단하는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명령어가 되겠죠. 이 명령어를 이 로봇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럼 로봇은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액션이 결국 가이드 와이어를 한 포인트만큼 전진, 후진 또는 회전을 시키겠죠. 그럼 그거를 우리 카메라가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보는 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에서의 그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한다기보다는 그 와이어가 움직이는 부위를 크로핑을 합니다. 크로핑을 해서 그 부위를 확대해서 저렇게 보게 되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 목적지로 가는데 어떤 우호적인 변화였냐, 적대적인 변화였냐를 판단을 해서 이 변화된 상태값과 그에 따른 보상을 다시 신경망에 전달을 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의 알고리즘으로 사용한 것은 그 레인보우 DQN이라는 왼쪽 논문에 보이는 레인보우 DQN이 되겠고, 여기에 물론 다양한 어떤 서포팅 알고리즘들이 들어가는데, 뭐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어떤 전이학습이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스테이트 정보, 상태 정보를 추출을 해야 돼요. 그 추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우리 RGB 인포들이 들어가게 되면 연산만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리사이징을 했고요. 640 by 480이었던 거를 150 by 150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RGB 채널을 하나의 채널로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크로핑을 안 했습니다. 크로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텝 0, 스텝 1, 스텝 2로 가는데 사실 우리 눈에도 그렇지만 거의 변화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이드 와이어가 움직이는 이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보를 추출해내기가 너무 힘들었다. 이제 초창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크로핑을 하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크롭을 실제로 해서 이 가운데 이미지처럼 보이는 것에 패스맵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얹어줌으로써 이렇게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4개의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 스태킹을 해가지고 이거를 컨볼루셔널 뉴럴 넷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Q 밸류라는 하나의 액션 값, 즉 포워드냐, 백워드냐, 아니면 로테이트냐라는 거를 얻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프락시말 케이스가 굉장히 가까운 쪽에 병변이 있는 케이스거든요. 가까운 그 관상동맥 입구에서 가까운 쪽에 병변이 있는 경우인데 이 프락시말 케이스들에 대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굉장히 잘 됐어요.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돼서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었고 하지만 이 어떤 고무적인 결과를 저희가 먼 케이스, 병변이 좀 더 멀리 있는 저 파란색 부분이거든요. 빨간색 부분들 요 앞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가까운 케이스들이지만 저 정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동작을 하질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목적지가 우리 출발점에서 너무 멀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크로핑을 하는데 크롭한 이미지에서 목적지가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들 이런 난이한 점들이 있었고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기본적인 솔루션 중에 첫 번째는 이 서브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팩맨이라는 게임을 많이 해봤잖아요. 팩맨이라는 게 결국 중간중간에 있는 이 점들을 계속 먹으면서 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목적지까지 가는 서브골들을 만들어주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 어떤 휴리스틱한 액션들을 우리가 넣어주자.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하다 보면 이 왼쪽 그림처럼 팁이 완전 접혀요. 접혀가지고 더 이상 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정 분지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스톡 돼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휴리스틱하게 백워드로 액션을 넣어줌으로써 바로 빼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 것도 넣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제 이 먼 케이스, 디지털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연구 결과를 네, 예, 여기 동영상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간단한 동영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파란색 부위가 저희 목적지거든요. 저 목적지까지 얼마나 잘 갈 것이냐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뭐 매우 잘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메인 브랜치 또는 사이드 브랜치에 있는 가까운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잘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먼 케이스들이에요. 디지털 케이스들. 그래서 저 굉장히 먼 쪽에 파란색 점이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디지털에 있는 메인 브랜치, 그리고 이쪽 사이드 브랜치, 왼쪽에 있는 디지털 사이드 브랜치, 이런 경우에까지 잘 도달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계속해서 누적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어떤 한 단계로서 저희가 작년에 TCT 2019라는 심혈관 중재시설 관련 가장 큰 학회, 이제 미국 가서 요 포스터 세션을 가지면서 이 논문을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2D 실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작년 11월쯤에 마무리가 돼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목표는 3D였어요. 그래서 3D 팬텀이 이렇게 생긴 것들을 구매를 했고, 이 3D 팬텀은 여러 가지가 다르죠. 2D 팬텀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점들도 있고, 저희가 목적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래서 3D의 실험에서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아까 보신 2D 혈관 모형은 그 형태를 저희가 변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D 혈관 모형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의 어떤 형태의 변형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의 일반화를 시켜야 된다. 어떤 혈관 모형이 오더라도 그것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되겠고, 그거를 목적으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랜덤한 골드를 LAD, LCX, RCA에 각각 3개, 2개, 3개씩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는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LAD에서 내에서 1번과 2번, 3번에 잘 가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더라도 이게 LAD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LCX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RCA까지 다 잘 가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점에서 사실은 실험을 여러 번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쉽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니티 기반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어요. 물론 저희가 이 가이드 와이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가이드 와이어인데 가이드 와이어의 이 혈관 내에서의 물성이라든가 이 혈관 벽과의 어떤 다양한 물성들을 똑같이 구현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구현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서 여기에서 좀 몇 가지를 증명을 저희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이제 혈관 모양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6개의 혈관 모양이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여기에서 뭐 1번, 2번, 3번에서 각각 학습한 에이전트가 정말 처음 보는 그런 랜덤한 혈관 모형을 만났을 때 잘 갈 것이냐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예상하시다시피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죠. 굉장히 성공률이 낮아지고 별 의미 없는 수치가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아주 최근에 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이런 어떤 위에 쪽을 어떤 페어런트라고, 티처라고 할게요. 어떤 선생님이라고 하고, 이 6개의 혈관들에서 나온 어떤 체크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이 선생님으로 나온 그런 체크포인트들을 우리가 디스텔레이션이라는 그런 어떤 기법을 통해 가지고, 종합화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이 티처의 혈관 외에도 어떤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랜덤한 혈관을 만나더라도 이게 잘 동작하지 않겠느냐라는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중간 경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D가 작년에 마무리됐고 3D 혈관 모형의 실험이 올해 이제 일반화되는 거를 목표로 마무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저희 동물 실험을 하게 돼요. 이건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첫 번째로 했던 동물 실험들 이제 환경들 만들고 했던 과정이고요. 올해도 이제 올해 말에 3번, 4번의 동물 실험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생물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증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강화학습을 이용해 가지고 심장 중재 시술에서 우리가 어려운 점을 좀 극복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어떤 분지에 병변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손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표였고 동일한 기법을 이용해서 다른 중재 시술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 그 ERCP라는 시술이 있어요. 그래서 담관, 체관 이쪽인데 담관에 예를 들어 협착이 있는 경우에 그 담관의 협착을 안에 어떤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지나가도록 가이드 와이어를 조작을 해주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술이 실패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강화학습으로 풀어보려고 또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예, 저희가 굉장히
재밌고 그런 어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기들 만들고 있는 그런 것들, 프로젝트들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질문이 많네요. 네, 그 첫 번째 로봇이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자가학습을 하고 또 스스로 인간을 집도하는 것이 가능해질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현재 가능한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면서 이런 쪽을 하고 있지만, 인공지능이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어떤 정말 루틴한 것들, 그런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의사의 정확한 진단, 그리고 치료를 더 돕는 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를 의료 쪽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AI가 원래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근데 의료 쪽에서는 Augmented Intelligence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의 판단을 더 증강시켜주는 그런 인텔리전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50년 후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얘기는 아직은 아닐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관련 의료 빅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한국 의사들의 수술 데이터를 직접 구해서 하나씩 학습을 시키시는지 아니면 중국 등 해외에서 관련 데이터를 구하여 학습시키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구입한다면 이때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라는데 저희 경험은 해외에서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경험은 정식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IRB가 열려야 되고 그 병원에서 IRB 보드의 결정을 통과돼서 그래서 그 승인을 얻어서 연구 목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올려주신 분 심혈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대한 인공지능의 적용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라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이 의료 쪽 인공지능으로 어떤 연구를 해 나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많다. 그리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단이라고만 해도 심혈관 질환을 진단하는 쪽이라면 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2D의 그런 엑스레이 기반의 그런 진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진단을 더 정확하게 하는 기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변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심혈관 초음파, 그 혈관 내 초음파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을 그 병변 부위였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또 FFR이라고 그 양쪽 끝단의 압력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압력을 기반으로 진단을 시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이 진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버전 1이고 버전 2, 버전 3로 가는 로드맵을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강화학습이라는 분야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에. 그러다 보니까 심혈관 외에 뭐 담관 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약간 조금 끊어짐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모든 질문에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하고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